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김 대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이광수 같은 사람의 그런 민족 개조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 김재우 부장께서는 그런 민족 개조론,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보통 그러죠. 우리가 이제 민족 개조론, 실력 양성론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준비론이고 먼 훗날 우리는 힘을 길러서 이것도 사회 진화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민족 개조론도 먼 훗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 부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그냥 민족을 개조하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뭐 사실은 정치 구조나 경제 구조나 식민지적 상황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가 다 여기에 동화돼 있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민족 개조론, 뭐 실력 양성, 심지어 안창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실력 양성론 네. 이런 것들이 친애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국가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이 된 것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개학이 초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경술국지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식민지 상황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이제 민족주의 우파들, 동아일보 중심의 민족주의 우파들, 특히 이광수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그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안창호도 실력 양성론 주장했다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얘네들은 동아일보 우파나 이광수 같은 경우들은 쟤네들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 속에서라도 우리가 조금 우리 바꾸자 그래갖고 이런 식이고 이제 이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 같은 경우는 일제 지배를 인정을 안 한지요. 안 하는. 국가 단위로 얘기하면은 이제 실력 양성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치론입니다. 자치론. 일본의 테네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뭐 동조 동근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과 이렇게 배치되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자치론이 사실은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도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러면 그게 독립운동가는 일본 경우에 예. 그 메이지 유신 이렇게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도 이런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논의가 일본에서도 있었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민족 개조론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일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세 일왕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일본은 팔경이 이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걔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족 개조론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어딘가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개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지식인들은 그때 대부분이 다 그 모험 답안이 되게 일본이에요. 일본처럼 하면 뭐 이런 식의 발상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전범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강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주장하고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약간 소개된 게 있는데 민족 계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차등이 있다. 우리 일본 애들은 선진화되고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민족이고 니네들은 열등하다. 그래서 같은 걸로 하지 마라. 취급하지 마라. 니네 열등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열등 민족이 우리랑 같아지기 전에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핀다고 또 민족 계급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민족 신령 양성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두 분께 이제 여쭤보는 게 사실은 우리 이 지식인들이 스스로 오히려 우리 그 국가의 혹은 민족의 역량을 스스로 좀 폄하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힘을 길러서 충분히 자주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창함으로써 스스로 지금 일본에 종속되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 가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세 가지 고민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유교론입니다. 유교론. 그러니까 서구 세계와 연합, 그다음에 그들의 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 개조론이나 자치론 형태입니다. 실력 양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하나가 이제 무장투쟁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친일파의 친일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다 그 중에 하나인 자치론으로 민족 개조론 이제 여기에 많이 매몰리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 당시 국제 질서에 대한 이제 그것을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지식인들이 오판과 그 다음에 순진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약해졌고 이런 이제 것들이 버무려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이광수 그다음에 천암선 뭐 이렇게 이제 지밀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김재우 지부장께서 이광수나 천암선에 대해서 뭔가 우리 방송을 보셨죠? 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다고요? 예.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좀 있나요? 좀 보충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초 홍명희와 더불어서 조선의 3대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광수나 친암선이. 이제 저는 이제 해방 이후 이들의 그러한 변명, 예를 든다면은 누구죠? 이광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고백이라는 글을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친암선이가 자열서를 씁니다. 자열서. 근데 우리 예를 비근한 예로 동아일보 기자도 했던 채만식이는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써요. 자전적 소설이죠. 이 내용들을 되게 보면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변명이에요, 변명. 그게 언제 썼던 거죠? 다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네. 다 뭐냐면은 내용들이 다 상황론입니다. 상황론. 그때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초지일관 민족의 입장에 섰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채만식만 조금 다르죠. 채만식 같은 경우는 배고파서 그랬다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증이라는 책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해방이 돼도 별로 변한 건 없다. 영원히 그렇게 간다. 서정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럼 지식인들은 뭐 그랬다고 언론인들 그랬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민원연이니까 우리가 언론을 대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사들은 현재 그 조선동아일보의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그 당시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동아일보의 이 행태가 결국 이 당시에 이 친일 신문으로서의 그것이 그대로 쭉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지금 조선동아일보를 친일신문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친일신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사주로 친일신문이죠. 지금의 이제 조선 동아 중앙은 그 사주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주들이 다 친일 인명사전에 다 들어있잖아요. 홍진기, 그 다음에 반응모, 김성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상황론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내적 결단이 분명히 있었다. 이 사람들은. 뭐 친일 기자나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원광대 김재윤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그 협력과 저항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김재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대부분 다 내적 자발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1930년대 중일전쟁, 그러니까 만주사변 1930년 초에 이제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고 만주사변 이렇게 해서 만주 건립하고 그 다음에 1930년에 이제 중일전쟁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하면서 이때 우리 그다음 그렇잖아도 나약했던 이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 언론들이 이제는 야 우리가 형님으로 모셨던 중국을 일본이 먹어버렸네. 야, 그 정도로 센 거 역시 그 힘이 좋구나라는 거에서 야 우리는 이제 얘들 못 벗어난다. 그래서 그때 그 내적 자발성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형성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가야지만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그나마 우리가 산다라는 식의. 김홍규 교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고요. 이제 그때 당시 1938년에 가면은 일본에 의해서 무한 삼진이 함락돼요. 그리고 1940년에 가면 근대의 상징이라는 파리가 독일에게 넘어가잖아요. 함락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죠. 실제로 무대기로 지식인들이 완전하게 넘어간 것은 중일전쟁 이후로 보는 게 맞다. 그지만은 애시당초 이광수 같은 경우는 개벽에 글을 썼던 것들은 1920년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미 민족 대조론자들은 상당 부분 패퇴한 과정에 있었고 중일전쟁은 전체 지식인들을 그렇게 친일로 투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글들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오히려 친일 행적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학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뭐 민족 정론진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금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과정은 결국 아까 프랑스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그 부역을 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사회적인 어떤 처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두 분 생각에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친일 행적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도 않고, 혹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그 친일 행각을 했던 지식인이나 혹은 이런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나? 과연 그 이유는 뭔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먼저 왜 처단하지 못했나 그걸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실 거고. 일단은 그 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법적으로 처단하기 전에 이미 레지스탕스나 이런 쪽에서 지식인들, 언론인들을 먼저 처단을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네, 그게 한 거의 1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아까 뭐 반민특위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친일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그때 당시에 당분간은 일본이 모든 행정 어떤 군사권을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얘기해야 할 매일신부 같은 경우도 45년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해방이 되면 민족사적 과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죠. 그 중에서는 당연히 민족을 배반한 세력에 대한 친일파 청산이 우선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족의 과제보다는 국제 정서 속에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데올리적인 측면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그것은 미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부식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회를 놓쳤고 뭐 그런 것은 뭐 그래서 다시 또 편의지 뭐 또 해본 놈이 더 잘한다고 친일파들이 모든 권력을 잘 쥐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편리하게 자신의 편의대로 점령군으로서 써먹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아까 스스로 내적 결단 속에서 친일을 했던 이 양반들이 해방이 되고서도 자기들은 사실은 일제가 불멸할 줄 안 거예요. 일제가 불멸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덜컥 해방이 돼버렸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고. 그래 이제 그나마 민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식의 이제 변명을 하는데 말했다시피 당시에 이제 우리가 또 뭡니까 반민특위까지 만들었다가 결국은 그거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어떤 잔재 요소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김재호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우리가 미군 정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민주주의라는 미국식의 이런 것들을 질패하고 자기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점령군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다 보니까 그나마 좀 아는 애들 써야 되겠다 라면서 이제 친일파들 다시 또 기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권이 또 친일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이제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민특위도 해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되는 금방 말씀하셨던 동아나 조선 이런 신문들도 지금 와서도 자기들의 이제 이 뿌리잖아. 그게 옛날에 친일 언론들이 뿌리인데 이거 와갖고 잘못 말하면 자기들의 뿌리를 부정하게 되니까 또 쉽게 말도 못하고 또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져 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해방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지식인들은 어떤 입장들을 주로 취했었죠? 지식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식인의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양심적 지식인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어요. 대부분이 다 아무래도 지향하는 바가 그때 당시 어떤 해방 이후의 반공주의, 냉전 이런
근데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세력들도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 우파부터 좌익, 그 다음에 공산주의까지 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실제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했는가, 이것은 참 딱히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다수는 미군정의 입장과는 많이 달랐다. 그리고 대다수 그때 당시에 민중들의 입장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자유민주주의네 반공이네 이런 것과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회주의나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지목을 하고 있어요. 저자들이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을 수탈했던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군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상식의 정서 이걸 다 깼던 거죠. 미군정이. 그러다 보니까는 해방 공간이 시끄러워지고 수많은 어떤 혼란, 그 다음에 학살 이런 것들이 같이 왔던 거죠.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민중들, 우리 가장 지지했던 세력이 여운이의 건준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뜨거하고 또 미군정이 그걸 또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광수나 최남선이 어쨌든 변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서는 힘들었겠지. 일반적인 정서는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은 친일파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어요. 이것이 이런 친일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군정이 강제로 다 깬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자주적 독립국가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제에 빌붙었던 세력에 대한 청산의 의지도 아주 높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지 않았다. 미군정이 모든 걸 쥐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뭐 해방 전국의 역사가 그대로 말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제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나치가 물러나고 나서 프랑스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 시끄러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뮈의 정의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모리악의 관용론, 이 두 개가 맞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의론이 이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몬드 보바리가 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뭐냐면은 나치 치하에서는 독가스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 난무했다. 그래서 시몬드 보바리 같은 경우는 그 브라자야크라는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그 문필가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알베르 까뮈도 그 탄원서에 제출했어요. 시몬드 보바리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고, 나치의 독가스 시실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 흥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자 못한다. 그냥 언론 얘기만 줄여서 얘기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론인으로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7명입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13명인가 15명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해방 이후에 다 해결했어야죠. 근데 못했잖아요. 지금 언론인이나 문인들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뭐냐면은 전염의 영향력이 전국적이잖아요. 말과 글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지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크게 나뉘고 하는 것도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친일 청산에 대한 실패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자, 이 기회가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올 수 있을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현재 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마지막 친일파했던 백선엽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도덕적 책임, 철학적 책임, 양심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역사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은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랑스는 승전국이었고 우리는 사실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냉전시대라고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 또 지정학적인 그런 변수까지 우리가 그걸 가지면서 맞아요. 제대로 이 친일 청산을 못했던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지금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이런 친일 청산을 물론 다 죽고 이제 없지만 그러나 그 잔재들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우리가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필요성 혹은 그걸 위한 어떤 제도적인 또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준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더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게 힘들 것 같다. 발목을 잡을 거다. 계속. 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기득권 세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친일의 뿌리가 깊고도 넓어요. 그렇죠. 그게 한국 사회 상당 부분에 아직도 규정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언젠가 조선일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할 말을 하는 신문 조선일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우구 교수 같은 경우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신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할 말을 하는 신문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는 신문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이 세력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반성하고 삽니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아니면 자신들의 스승 이게 도제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싸움들을 현실의 사회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정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그래서 어쩌다고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이건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친일이 단순하게는 그냥 친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이 친일의 내용에는 인권, 여성, 그 다음에 침략전쟁 이런 모든 우리가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련된 지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최근에 뭐 친일파들은 뭐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뭐 대충 살아서 그냥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그 정도 수준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그 일정 부분 또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뿌리 깊은 그 친일의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청산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지금 다 됐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 그런 친일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김 대표처럼 학문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인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런
이 친일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학문을 정진하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또 현인으로서 이 또 행동하는 지식인들 아닙니까? 네, 여기 두 지금 민원연의 말하랑께 TV입니다. 민원연도 자기 동료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역할을 할 민원연 거고. 말하랑께 TV가 특집으로 이 친일 문제를 다뤘던 것도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여튼 이 바쁜 와중에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 특집 기획의 내용들을 정리해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번 기회 있을 때 또 이런 자리 만들어서 그 친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방송 또 하도록 하죠. 이제 덜 바쁘면 좀 자주 나와서 말하랑께 이야기를 TV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말하랑께 TV 친일 언론 기획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내용 시리즈로 또 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다른 특별 기획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